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의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우리 경제의 다중위기와 미래 전략 이렇게 설정을 해봤어요. 총 3가지 세션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다중위기 맞죠? 위기가 엄청나게 많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 고금리, 그리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말 많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되게 높다 보니까 이런 또 그 대외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우리 국내 요인들도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우리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가 과도하다는 것,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이 다중위기 시대에 다시 이제 표면화 올라오고 이제 심각한 위협으로 또다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대외 위기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그 위기의 폭이 훨씬 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우리의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서 미중 무역 갈등, 이 부분은 우리한테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또 이제 탄소 중립화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요게 가져오는 충격도 우리나라가 훨씬 큽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진짜 이 심포지움의 제목처럼 다중위기가 맞고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보통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뭐 위기는 뭐 기회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경제학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위기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쇠퇴할 그 영역들을 빠르게 쇠퇴시키고 우리가 대응을 잘한다면은 이제 자라날 그런 영역들이 더 빨리 자라나게 하는, 그래서 경제의 다이나믹을 더 높여주는 순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다시 본다면은 단순하게 위기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제 위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찝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래를 나아가야 될까, 그 부분도 몇 가지만 찝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플레이션하고 고금리는 이제 이미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한 4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성장률 이제 추인데요. 제일 끝이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올해 성장률입니다. 1.6%.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우리 경제는 1.6% 성장률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 가장 낮은,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옆에 그림은 요거는 언론에 많이 나온 겁니다. IMF가 10월에 전망을 하고 2월에 다시 그 전망을 수정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국가들은 회복 속도가 좀 빨라졌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영국만 오히려 회복 속도가 더 느려졌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낮은 경기 전망은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경기 침체, 두 번째가 성장 잠재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재정의 자동 안정화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세금이나 아니면은 뭐 실업급여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하락하는 충격을 좀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자동적으로 막아주는 기능을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나 외국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경기 침체에는 좀 더 재량적인 정부의 개입이 보통 필요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현 정부의 기조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떨어지는 폭이 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더 심각한 건데 성장 잠재력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가 왼쪽 그림이 OECD가 계산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추인데요. 2010년에 4%였던 게 현재는 반토막 났습니다. 2%. 그리고 이게 2050년으로 가면 이제 결국 0%로 변하게 돼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변하느냐? 요거를 제가 오른쪽에 해봤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산성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입니다. 인구. 잠재 성장률은 생산성, 자본, 노동 3가지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의 저출산 때문에 지금 초록색이 노동의 기여율인데요.
2020년 중반만 가도 이제부터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 얘기고요. 두 번째는 수출. 요즘 수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제 왼쪽 그림이 연도별 무역수지, 통관기준 무역수지인데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무역수지가 마이너스였던 적이 딱 두 번 있었어요. 하나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또 하나가 작년. 게다가 작년은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요거는 이제 옆에 거는 이제 월별로 제가 그림을 그려본 것인데요. 작년 한 중반부터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특히나 현재까지도 올해도 3월 20일까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벌써 작년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 수준을 3월 20일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인데요. 한번 그 상품별로 한번 봐보면 어떻게 되느냐. 왼쪽은 이제 수출 상품별로 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 영역에서 우리 수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오른쪽은 수입인데요. 수입은 뭐 조금씩 감소를 했고요. 국가별로 한번 보면은요. 제가 이제 왼쪽 그림에 국가별로 이제 아래쪽 마이너스의 교육 수지가 21년 대비 22년이 얼마나 변했나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크게 교육 수지가 나빠진 데가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중국, 카타르입니다. 나머지 세 개 국가들은 산유국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우리가 무역 수지가 이렇게 감소한 거고요. 근데 가장 크게 떨어진 게 지금 역시 중국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중국 이거 제가 타이포가 됐는데요. 국제 수지가 230억 불 정도 나빠졌어요. 21년에 비해서. 이 어느 부분이 나빠졌나 그러면서 중국 하면서 이제 반도체 때문이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른쪽 그림은 제가 반도체 부분하고 비반도체 부분을 나눠서 그 대중국 수출 추이를 그려본 건데요. 보시다시피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 분야에서 모두 떨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중국 수출이 안 좋아지는가?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반도체 경기 하락. 왜냐하면 중국에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대중 갈등.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생기는 대중 갈등. 그리고 작년에 중국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 경기 침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 경기 하락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중국 경기가 올해 살아난다고 이미 리오프닝이 됐는데 올 1, 2, 3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30%. 작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대중 갈등 요인도 좀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있는 게 좀 있어요. 제가 밑에 달라이라마 이펙트라고 썼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정치나 외교적인 이유로 중국이 약간 무역 보복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달라이라마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이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부분들이 좀 걱정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출이고요. 금융시장도 한번 봐볼게요.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 여기 지금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작년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가요 107%로 되고 있는데 한 세계에서 세 번째 또는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가계부채 GDP 비율은요 2000년부터 쭉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금융위기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지표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나라 수준이 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약간의 특징이 있죠. 전세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것도 부채로 넣어보자. 제가 반전세는 넣지 않고 전세만 부채에 넣어서 제가 따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부채 GDP 비율이 한 140%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그림입니다. 빨간색 두 줄로 돼 있는 게 가계부채 GDP고 거기다가 전세까지 집어넣으면 제일 위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제가 세 개의 다른 그래프를 집어넣었는데 호주, 미국, G20 보시면은 2021년부터 부채가 감소하는 게 보여요. 그건 뭐냐면 흔히 말하는 딜레버리징이 2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리는 22년에 올랐는데 21년부터 이제 부채를 줄이는 작업이 다른 나라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연이 됐어요. 작년까지도 우리는 부채가 올랐기 때문에 그 큰 폭의 금리 인상기에 우리나라는 훨씬 충격을 배로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이제 그 가계부채가 높아졌을 때 얼마나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에서 이제 막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석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은행이 건전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위기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가계부채가 이 정도로 과다하게 돼 있다는 건요,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정상화를 위한 딜레버리징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충격은 경제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딜레버리징이 시작이 되면은 신용시장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투자 소비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될 테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지수를 보면은 지금 위기 단계로 올라갔어요. 위기 단계로. 그 말은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만들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경제의 불확실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이거 자체가 실물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사례로 보더라도 우리 2003년의 신용카드 대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저축은행 사태 때 보면은 이게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실제로 경제는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탄소 중립 위기와 관련해서요. 탄소 중립 문제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2050년까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가 가장 이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다른 선진국들은 90년대 후반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요 아래쪽에 촘촘하게 모여져 있는 게 뭐 영국, 미국, 프랑스 막 이런 나라들이에요. 보시면은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정체가 되면서 조금씩 그 탄소 배출량이 줄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2020년까지 딱 선을 그은 게 저쪽 나라들이 가져야 될 목표, 앞으로 그 계획인데요. 우리나라는 계속 올랐죠. 제일 위에 우뚝 솟아있는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예요. 계속 올랐어요. 18년까지 오르다가 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로로 떨궈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는 2배 이상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또 걱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거든요. 28%. 이게 이제 독일보다도 높습니다. 20%.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조업 쪽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다른 나라들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줄여야 된다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특히나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산업 배출량 중에서 뭐 철강, 뭐 석유, 정유, 반도체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들이 만드는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70%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게 뭐 이들 기업들이 뭐 공해는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데도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과제로 다가올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아까 4가지를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향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 수 있느냐, 선진 복지 국가로 나갈 수 있느냐를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선도적으로 가자, 고부가 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하자, 규제 해제, 다 좋은 말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말들은 이미 나왔으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조금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별로 얘기는 안 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만큼 지금 고부가치 산업이나 그런 것들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 써놨어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거지만 혁신 영역의 다양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시장 다변화, 탄소 중립 전략 활용, 불균형 극복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뭔지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상황은 정부와 산업이 같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2000년대 이후부터 산업 정책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에서. 우리도 이제 그에 맞춰서 갈 필요가 있고 지금은 둘이서 어떻게 보조를 맞추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갔던 흐름을 시장 자체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바꿀 때는 뭔가가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전환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혁신 영역의 다양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소득 불균형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편에 속하지만 혁신의 불균형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혁신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혁신이 결국 생산성이에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게 바로 성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혁신도 실제로는 대기업이 주도를 했어요. 대기업의 일부가 주도를 하고 그럼 나머지 기업들은 나머지 영역에서는 실제로 혁신이 굉장히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상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잘 될 사람한테 몰아주자. 이런 그 전통이 있죠. 우리가 고등학교 순위를 평가할 때도 고등학교 전체 평균 성적을 보지 않고 서울대에 몇 명 갔냐, 의대에 몇 명 갔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GDP, 우리 생산은요. 서울대 몇 명 갔냐가 아니라 반평균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전부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기여하는 거나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걸 기여하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여전한 정책은 일단 잘 될 사람한테 몰아주자는 정책인데 그 불균형이 지속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이제는 그 부분이 아니라 반평균을 높이는 방법도 우리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자, 여러분 왼쪽 그림은 뭐냐면은 제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 나라에서 이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 산업,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 산업의 그 생산성 증가율을 비교한 겁니다. 이거는 2017년 생산성 본부 자료에 기여하는데요. 보시면은 교육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산업 이들, 그러니까 열등, 나쁜 말이니까 그냥 평균보다 생산성이 낮은 그런 산업의 생산성이 특히나 낮은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성이 낮은 데들은 너무 낮고요. 생산성이 높은 데들은 너무 높아요. 특히나 이들 이제 업종들은 보시면은 민생 관련 업종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혁신이 안 일어나고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잘 살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시해 왔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벤처기업입니다. 아까도 벤처기업 말씀하셨지만 요게 이제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 투자 추이를 보시면은요. 2000년에 스타트업 투자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이제 IMF를 극복하는 데 효자 노릇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벤처 투자는 굉장히 소외됐던 영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한 3, 4년 동안에 갑자기 엄청나게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받아줘서 요거를 확장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키우는 거 하나, 그리고 아까처럼 이거는 제가 서비스 산업이라고 했는데 서비스 산업의 다양화를 확대시키는 걸 하나, 요게 또 우리 혁신 주체의 다양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제가 썼는데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위, 세계 10위 안에 드는데 이런 나라에서 수도권 하나, 일극 체제로 생산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극 체제가 강화되게 되면은 자본 축적에도 문제가 되고 생산성 개선에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인구 문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구라고 했는데 최근 인구학자들 주장을 보면은 역시 수도권 집중화가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요거는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가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이 벌써 몇 대째 대통령제 추진되고 와 있어요. 추진되고 와 있는데 제가 밑에 이제 그림을 잠깐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면 요 왼쪽 그림 보면은요, 오른쪽 그림 보면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GDP 비율인데 지금 계속 지역균형 발전이 추진되어 왔는데 수도권의 GDP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전혀 그 지역균형 발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거는 왜 그러느냐? 간단합니다. 흐름이 이렇게 쫙 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너희들 균등하게 나눠줄게, 균등하게 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 흐름으로 가는데 조금씩 균등히 가져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은 이거를 확 전환해가지고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그게 필요하다. 저는 예를 들면은 수도권 하나 더 만든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고서는 지금의 일극체제는 타파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장 다변화라고 했는데, 자, 아까처럼 우리 미중 무역 갈등이 심각합니다. 제가 요 밑에 표를 그린 거를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이 미중 무역 갈등의 가장 큰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우리나라와 일본인데요. 우리나라 이게 경제에는 우리한테는 좋은 것이 아니죠. 요게 지금 그 대중 무역 수지가 지난해 얼마나 달라졌나 이렇게 보면은요, 그 중국 10대 교역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가장 무역 수지가 크게 나빠졌어요. 우리나라가 1등, 전체 교역금 대비 8%나 감소를 했고요. 일본도 그 2등, 7.7% 감소를 했어요. 미국은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결국 경제적으로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 지금은 우리가 시장 다변화 정책을 좀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북방 정책을 추진했었는데요. 이게 조금 약해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들을 더 강화하는 게 지금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인데요. 지금 2050년까지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산업 부분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85%를 감소하는 게 현재 시나리오예요. 85%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만 에너지 그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된다는 건데 정말 어려운 그 과제입니다. 특히나 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철강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을 때 에너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요거 그림을 하는 건데요. 나라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올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이미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더더욱 어렵죠. 이거 아마 설비 투자만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될 거예요. 이건 민간 혼자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정부가 같이 해야 돼요. 정부의 재정도 제 생각에 상당히 많이 투입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하고 아까 수도권 그 밀급체제 극복하고 우리가 연결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정부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좀 신기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불균형이 심화가 돼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제조업 GDP랑 서비스업 GDP 두 개를 제가 그려본 건데요. 91년을 100으로 놓고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때 보면은 제조업은 회복이 U자 아니면 V자예요. 그 말은 뭐냐? 충격을 받았다가 바로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서비스업은 L자입니다. 회복, 충격이 사라지지 않아요. 쭉 가죠. 그러니 이제 갭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도권 GDP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위기가 훨씬 빈번하게 나타날 것인데 이렇게 발생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전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